편의점 형광등 아래 저는 제 손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니, 그때는 몰랐죠. 그 아이가 제가 수십 년 전에 집에서 내쫓았던 딸의 딸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단지 죽은 손녀가 좋아하던 과자를 사러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한 만남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 79이에요. 사람들은 절 보면 부러워합니다.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에 살고 젊은 시절 재벌그룹 회의장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니까요. 평생 남 등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니, 성실함보다는 냉정함으로 살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공해서 내 옆에 설 자식만 자식이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가난하면 가족도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둘째 딸 미정이를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미정이는 가난한 남자를 사랑한다며 집을 나갔거든요. 26살 때였어요. 저는 그때 친척들 앞에서 선언했죠. 그 아이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게 제가 둘째 딸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장녀가 낳은 손녀 서연이에게만 제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바라던 대로 성공한 집안의 자식이었으니까요. 좋은 학교 다니고 예쁘게 자라고 제 자랑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 서연이가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28배 나이예요. 사고는 순식간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떠난 손녀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이 펜트하우스에 혼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늘 같은 풍경이에요. 미자 씨가 들어와서 약을 챙겨주고 밥을 차려놓죠. 하지만 전 그 밥을 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마음이 비어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서연이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유치원 때 찍은 건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죠. 전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합니다. 우리 서연이 거기서는 안 아프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TV에서 과자 광고가 나왔는데 그게 서연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거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저릿해지면서 잠이 완전히 달아났어요. 저 과자라도 사다 놓을까 우리 서연이 좋아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나가지 않을 시간이었어요. 새벽 1시쯤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블록 사이를 비집고 서 있는 작은 편의점이 보였어요. 밝은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뒤에 서 있던 여대생 하나가 저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26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수수해 보였어요. 저는 서툰 걸음으로 과자 코너로 갔습니다. 그런데 손이 자꾸 떨려서 봉지를 여러 번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다가와서 대신 집어주더라고요. 이거 손녀가 좋아하는 거 맞죠? 할머님 같은 분들이 자주 사가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녀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때린 거예요. 저는 일부러 딱 잘라 말했습니다. 손녀 없어. 그런 건. 그 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도 금방 미소를 되찾았어요. 계산을 하고 나가려다가 저는 문가에서 뒤돌아봤습니다. 그 아이가 다음 손님에게 웃으면서 잔돈을 건네는데 그때 왼쪽 볼에만 살짝 올라가는 보조개가 보였어요. 서연이도 웃을 때 똑같이 왼쪽 볼에만 보조개가 생겼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과자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뒀지만 뜯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앉아서 편의점 알바생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자꾸 그 편의점 생각이 났습니다. 미자 씨한테는 일부러 물이 떨어졌다며 혼자 나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핑계를 만들어서 저는 또다시 밤에 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또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오래 진열대를 기웃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걸 기회를 만드는 셈이었죠. 이 시간에 자주 나오시나 봐요. 잠이 안 와서. 계산을 하는 동안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잔뜩 박혀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애 손치고는 손이 참 거칠다. 그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편의점 말고도 알바를 좀 더 해서요. 등록금이랑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하거든요. 그 말투가, 그 태도가 이상하게 오래전 제가 알던 누군가와 닮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열지 않던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둘째 딸 미정이의 옛 사진들이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늘 눈빛이 고팠어요.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저는 그런 미정이를 향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좋은 것만으로는 세상 못 산다고요. 결국 미정이는 집을 나갔고 저는 친척들 앞에서 그 아이를 우리 집안에서 지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편의점 알바생의 웃음과 미정이의 젊은 시절 사진이 머릿속에서 포개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편의점에 더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우산을 털고 편의점에 들어서니 그 아이가 피곤한 얼굴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까지 서 있으면 다리 아프지 않아? 다리도 아픈데 마음이 더 아파요. 제가 무심코 이유를 묻자 그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초등학생 쌍둥이 남매 사진이었습니다. 동생들인데 제가 키워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이? 네,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떠나셨고 엄마도 힘들게 살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미정이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어요. 원래 친가 쪽이랑은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이가 집을 나가던 날 현관 앞에서 울면서 했던 말이요. 엄마, 저는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제가 낳은 아이랑 우리끼리라도 잘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이 닫혔고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아이도 그런 집에서 나온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녘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전등을 모두 켠 채 혼잣말을 했어요. 설마 내가 버린 그 아이의 자식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겠지. 그런 날이 몇 번 반복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편의점 앞에 구급차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불길한 예감에 걸음을 재촉했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아이가 푸르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빈혈 같다고 말하며 구급대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죠? 주변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힘없이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할 사람은 동생들 뿐인데 늦은 시간이라 전화하기 싫어요. 그냥 괜찮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구급대원에게 넘겨줬어요. 내가 보호자야.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 병원 접수 창구에서 간호사가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계 쪽 성으로 쓰고 계시네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 손에서 펜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미정이도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미루겠다며 자기 성을 고집했었거든요. 의사가 간단한 소견을 말해주고 입원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책임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귀가 택시 안에서 그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님, 오늘 대신 보호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지우예요. 지우. 저는 그 이름을 되뇌며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밤길 혼자 보내기에는 이 동네가 썩 마음에 안 든다는 핑계를 댔죠. 골목을 몇 번이나 돌아 들어가서 지하 반층 정도 되는 작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길 애들이랑 같이 산다고 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여니 작지만 나름대로 정리된 방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책상, 2층 침대, 작은 식탁. 그런데 눈에 띄는 건 벽에 붙어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이었어요. 지우가 물을 따라주는 사이 저는 무심코 벽에 붙은 사진들 앞에 섰습니다. 동생들로 보이는 초등학생 쌍둥이의 모습, 학교 발표회 사진, 그리고 가운데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의 얼굴이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사진 가운데에는 젊은 시절의 저, 그 옆에는 웃고 있는 둘째 딸 미정이,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을 만지지도 못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겨우 물어봤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유품이에요. 엄마가 제일 소중하게 간직하던 사진이라 제가 붙여놨어요. 이 가운데 계신 분 교수님이셨다던데 저한테는 그냥 한 번도 못 본 외할머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지우는 제가 내쫓았던 둘째 딸 미정이의 딸, 즉 제 손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미정이의 옛 편지들을 꺼내 펼쳐봤어요. 미정이는 결혼 후에도 자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난한 남편과 작은 방 하나에서 살면서도 나는 행복하다고 썼죠. 저는 그 편지들을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 내용에는 꼬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잃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집안에 폭력이 스며드는 기색이 보였어요. 마지막쯤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이런 집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도 엄마 집 앞까지 데리고 가보고는 싶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을 무렵 저는 장녀의 사업 확장 문제, 사위와의 재산 분쟁 문제에 휘말려 있었어요. 가난한 둘째 딸에게 마음 쓸 여유가 없다며 편지를 서랍에 쑤셔 넣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지우를 찾아갔습니다. 그 좁은 빌라 앞으로요.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할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내 엄마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어?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정이는 늘 몸이 안 좋았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소에 언젠가 한 번은 가보라고 말하며 쪽지 한 장을 쥐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어렸을 때요. 큰 대문이 있는 집이었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돌아왔어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 뒤로는 친척집 시설을 전전했어요. 동생들을 데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26이 됐고 이렇게 야간 알바하면서 학비 벌고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책임이었어요.
제가 외면했기 때문에 이 아이 인생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와서 할머니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게 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외면했기 때문에 이 아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라는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우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소는 처음 만났던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새벽 공기가 서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사진 속 젊은 여자 있잖아. 그게 나야. 지우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옆에 여자가 내 엄마 미정이고 나는 내 외할머니일지도 몰라. 지우는 처음엔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제 얼굴에서 진심과 두려움을 읽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말씀하세요? 그 질문 안에는 원망, 허탈, 그리고 약간의 기대까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제 과거를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재벌가의 체면을 지키겠다고 둘째 딸을 내쫓은 일, 편지를 읽고도 외면한 일, 손녀 서연이에게만 사랑을 쏟으며 미정이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던 마음까지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우의 표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참으려 하지만 어느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혼자였던 거네요.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지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손녀라고 부르면 그게 엄마한테 미안한 일 아닐까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맞아. 내 말대로 어쩌면 나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지도 몰라. 그래도 내 인생만큼은 더 망치고 싶지 않아. 지우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리를 떠났고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날 지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의점 앞으로 나오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서먹함이 있었지만 전날과는 다른 기류가 흘렀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려볼게요.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대신 엄마 이름이 지워진 채로는 안 돼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도 여기 없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던 계획을 꺼냈습니다. 윤미정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내 엄마 이름으로. 지우는 부담스럽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내가 받는 돈이 아니야. 내 엄마가 돌려받아야 할 몫이야. 하지만 재단 설립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녀와 그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엄마 죽은 둘째 이름을 왜 끌어와요? 재산을 왜 그런 데 써요? 저는 가족 앞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성공한 자식만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실패한 자식, 내 마음대로 실패라고 낙인 찍은 자식까지 다 내 자식이었어. 기자들 앞에서 열린 재단 출범식에서 저는 준비한 원고도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택했다는 이유로 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딸을 어둠 속에 혼자 남겨뒀어요. 이제라도 그 죄의 일부를 돌려놓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우는 공식적으로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자 청년 이사로 소개됐습니다.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선택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깨달았을 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지 않아요. 학교 수업과 재단 업무 그리고 동생들 돌보는 일로 하루가 꽉 찼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일부를 손봤어요. 지우와 동생들이 언제든지 들러서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사를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집은 내가 편해야 집이지 주소만 바뀐다고 집이 아니야. 어느 저녁 네 사람은 펜트하우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직 어색한 웃음도 있고 어설픈 농담도 있었지만 분명 예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어요. 식사가 끝난 뒤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직 할머니라고 부르는 건 조금 어색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나올 날이 오겠죠. 저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녀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변했어요.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장녀는 제 선택을 조금씩 이해하려 했고 손자들은 자연스럽게 지우 이모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에서는 해마다 여러 명의 장학생들이 배출됐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의 지우처럼 야간 알바를 하며 동생들을 키우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지우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손 잡아줄 차례예요. 어느 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의점 앞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예전과 같은 과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와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일이 끝난 지우가 와서 옆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가 처음이었죠. 우리가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한 곳. 지우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내가 내 손녀라는 걸.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줄 거라는 걸. 제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후회와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현명한 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랑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공한 자식만 자식인 줄 알았던 저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내 편에 서주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거라는 걸요.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펜트하우스가 아닌 사람 사이에 온기가 있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생 성공만 좇으며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깨달은 진실이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 다행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엔 너무 많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당신의 순간도 나눠주세요.